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 지방선거가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당별 대진표가 전국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대구, 경북은 특정 정당 독주로 경쟁 구도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견제와 균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역 일구를 뽑는 지방선거이지만 여야 모두 참신한 인재 발굴이나 제대로 된 지역 공약을 제시하는 데는 소홀한 모습인데요.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와주신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천용길 뉴스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사빈 청년나우정책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방선거가 이제 정말 6월 1일이죠. 한 달 후면 지방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 대선과는 또 달리 유권자가 이번에는 받아들게 되는 투표용지가 제법 두툼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방선거는 누구를 뽑는 것이고 이 지방선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죠. 청 기자. 네, 이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분들은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일단 이 단체장을 뽑는데요. 단체장은 우리 구군청, 시장 군수도 뽑고 이 대구광역시장, 경북도지사 선거도 하게 됩니다. 이 단체장 선거와 또 함께 지방의원도 같이 뽑습니다. 이 광역시도지사를 견제하는 광역의원을 뽑고 또 우리 동네 기초자치단체를 감시하는 이 기초의원 선거를 합니다. 여기에 두 장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정당 투표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광역 단위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감 선거까지 모두 7장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고 그 장을 감시 견제하는 의회 의원을 뽑고 네. 네, 교육감도 뽑고 우리가 이 선거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좀 고쳐야 되는 개선 방안이 어떤 건지는 이따가 토론을 한번 하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겹치는 성격의 당선자를 뽑아야 되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뽑는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가 가져야 되는 어떤 특징을 애초에 발현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실제 우리 보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국정 운영을 하면 이에 대한 평가 성격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또 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같이 뽑다 보니까 서로 공약이 달라야 되는데 같은 공약 그리고 같은 정당으로 쭉 줄투표를 네네. 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점만 한번 뒤에 한번 살펴보죠. 우리 강사빈 소장 보시기에 이 6.1 지방선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청년의 눈으로 본 이 지방선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관전 포인트를 보고 계신지 먼저 말씀 좀 주실까요? 먼저 시기적으로 이제 대선이 끝난 지 3개월이 안 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대선에 여운이 남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 자체는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질 거라는 분석도 되게 많았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사실 우리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광역 기초단체장 숫자도 밀리고 있는 상태고 광역 기초의원까지 숫자도 밀리고 있고 국회는 뭐 170석, 110석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가 저는 절실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청년의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봤을 때에도 대선 기간 동안 우리 2030 청년들에게 오는 스포트라이트가 사실 굉장했습니다. 네. 캐스팅 보트라고 꼽힐 정도였고 실제로 2030 지지율이 빠지면서 윤석열 후보가 극단적으로 선거 운동 방식을 바꾸기도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로 넘어왔을 때는 사실 그동안 이렇게 불려왔던 청년들이 사라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껏 청년들을 타깃으로 했던 공약과 정책들 대선 때는 이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난무하고 난립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청년들을 향한 공약들은 발견되고 있지 않고 특히 우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출마자들 사이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실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청년을 향한 목소리, 청년을 배려하는 목소리, 공약 같은 게 잘 보이지 않아서 실망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일단 이번 선거 지방선거가 대선 연장선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청 기자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4년 전 지방선거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1년 이후에 치러지다 보니까 이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 선거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에서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드러냈고요. 특히 경북 구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당선자를 배출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 국민의힘 윤석열 새 정부에 좀 힘을 실어주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대통령 선거 당시에 치열했던 지역들은 이 지방선거에서도 자치단체장 선거가 좀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구 경북은 이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역은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힘이 실려 있는 동네이긴 하지만요. 실어주자는 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시선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 서울, 네. 경기 쪽은 지난 대선에 버금가는 치열함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그럼 비교를 해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올해 예상되는 올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강 소장 먼저 하실까요? 예,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 이제 2018년 7대 지선이죠. 7대 지선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를 확실히 100% 맞았던 선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대 지방선거와 비교해서도 아까 청 기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상당히 선전을 했었습니다. 특히 기초의회 의원들은 정말 대폭 상승했고 몇십 명 단위로 상승을 했었고 광역의회에서도 소폭 상승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단체장 한석까지도 가져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근데 반면에 이번 대선 결과를 살펴보면 대구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75.14%, 그다음 경상북도에서는 72.76%의 득표율을 가져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2018년부터 이렇게 쭉쭉 오가면서 그 회복되고 있는 특히 이제 보수세가 다시 결집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결집된 보수세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 두 가지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으로는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라고 하는 흐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 정부가 특히 보수 정당 정부가 출범했을 때 직후에 지방선거가 있게 되면 이 공천 갈등과 공천 잡음이 벌어집니다. 네. 실제로 지금 대구 경북 지역 공천 과정에서 좀 드러나고 있고, 그러다 보면 탈당 이후에 무소속 출마자들이 대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짐이 보이는 곳들이 몇 곳이 있는데요. 네. 이곳들은 무소속 당선자의 약진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구도 속에서 조금 선전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게 우리 지역 선거의 특징이겠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4년 전 선거에서는 어쨌든 한 명만 뽑는 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출마자를 다수 배출했는데 네. 이번에는 출마자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매우 좁아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유권자들에게는 사실은 불행한 일이죠. 선택지가 좁아진다는 것은. 그런데 왜 민주당이 그렇게 신청자가 없었을까요? 네. 뭐 냉정하게 이야기 드리면요. 이 당선 가능성을 보고 출마를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당선되지 않더라도 야 험지에서 고생했으니까 너 이 자리에 가서 일 좀 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근데 정권을 빼앗기고 나서는 당선 가능성도 떨어지고 새로운 자리, 일자리를 배분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보니까 네. 출마자들이 아예 출마를 하지 않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해봐야- 이제 그 이제 선거 비용 관련해서도 사실 이런 험지 출마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비용 보전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15% 이상 득표를 했을 때 이제 선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사실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돌려받는 비용도 정말 많이 받아도 80, 90%. 어쨌거나 이 선거 자체에서 많은 비용을 소모하고 그 돌려받는 과정
에서 아까 말씀하신 당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보전 가능성 역시도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많은 민주당 출신 출마자들이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올해 선거는 2018년과는 다르게 국민의힘과 관련된 혹은 그 국민의힘과 지향성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국민의힘의 타이틀과 무소속의 타이틀로 대결하는 구도가 펼쳐질지언정 민주당이라든지 다른 정당들이 출마를 해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주는 가능성은 그전보다 훨 줄여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 일꾼 뽑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이미 사실은 우리 지역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당이 어디냐를 고려한다는 것은 무의미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네.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돼. 그래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은 열심히 봐야 된다. 혹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거나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또는 청년으로서 이 부분은 특히 주목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강 소장부터 먼저 말씀 좀 주실까요? 예, 뭐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부적격 후보들을 어떻게 거를 수 있냐.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후보자, 부적격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 할 의무는 저는 공당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특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면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있을 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요. 이럴수록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그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정말 우리 부적격 후보들을 거르는 데 저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1차적으로 사실 지금 요새 시민단체 발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기능을 아직은 잘 수행하고 있지 못한다는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먼저 드러내고 그 다음으로는 사실 요새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웹사이트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당장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예비후보자 명부와 그 등록한 후보자들의 기록들을 여러 개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후보 등록 기간이 되면 공약집, 그다음에 뭐 공보물, 그다음에 전과 기록, 뭐 학력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유권자들이 당이 어디냐보다 정말 뭐 선관위 홈페이지나 어디든 들어가가지고 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저는 포인트로 삼고 싶은 부분들이 선관위에 들어가면 공직선거에 출마했던 이력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 선거에 들어가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출마를 했었고 그 당시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그 선거를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후보가 지향하는 비전을 저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는 뭔가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많이 이제 낮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 자체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정책들은 기초의회, 광역의회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기초의회, 광역의회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 나름의 부적격 기준에 적합하는지 적합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최소한 공보물이라도 열심히 읽어보고 투표하러 가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유권자의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도 한데요. 청 기자님 보시기에 걸러야 되는 후보자 혹은 반드시 유권자가 걸어야 되는 내용 추가하실 내용 좀 말씀 주시죠. 네,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리면요. 앞서 강 소장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방의원이 공약을 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아니라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100억짜리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이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평가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네. 감시와 견제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지방의원이 대규모 사업을 하겠다라고 내건 후보가 있다면 이 후보는 정당과 관계없이 패스하시면 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비공짜의 공약을 내걸고 있는 후보들이니까 즉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후보. 아무리 때깔이 좋아 보이는 공약이라도 거짓말이다. 네. 네. 잘
아주 유용한 팁 같습니다. 그 금방 보시면 안 되는 거. 근데 하나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뜻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또 토론하겠지만 그 중앙의 지자체장을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지자체장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도 있어서 가끔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견제와 감시하는 사람을 뽑는 건지 같이 일할 보조자를 뽑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는 뒤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의 윤곽은 드러나고 있는데 대구시장 먼저 보죠. 대구시장 대진표 완성됐죠? 네.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의원이 공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앞서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서재원 후보를 확정을 했고요. 정의당은 한민정, 기본소득당의 신원호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이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던 홍일학 전 부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열어놓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 무소속 시민 후보 플러스 이 민주당과 기타 진보 정당들이 한 명의 단일 후보를 내자 네.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어서 선거 직전까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철우 현 지사가 국민의힘에서는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확정됐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항마로 지금 지난번에 무투표당 그러니까 후보자를 내지 않을 것처럼 보이다가 후보자를 결정을 했죠. 민주당도. 네, 더불어민주당에선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이 경선을 치르지 않고 중앙당 차원에서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임미애 이 경북도의원이 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 여러 차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직접적으로 부딪히기도 했었고 실제 지방선거가 직접 선거로 치러진 이래 27년 만에 경북도지사 선거에 여성 후보가 네. 출마하게 되면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아주 재미있는 이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특히 광역의원 선거에서 네. 무투표 당선이 대거 예상이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공천 상황을 보면 대구 시의원 지역구가 28곳인데 이곳 가운데 지금 공천을 확정 지은 곳이 3곳밖에 없습니다. 네. 신청자도 그만큼 없기 때문인데 대구 지역의 28개 중에 상당수는 무소속 후보나 다른 정당의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무투표 당선이 대거 일어날 것 같고요. 네. 이 상황은 지금 경상북도 도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56명의 이 도의원 지역구가 있는데 이곳에서도 상당수는 또 무투표 당선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당이 좀 내야 되는 광역 단위의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민주당이 여기서는 민주당 또 저 광주 전남 지역에 가면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공당이 후보를 안 내는 거 아무도 안 하겠다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후보를 내지 못하는 역량 혹은 내지 않는 것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좀 다른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정당이 그동안 그 준비를 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각 정당에서는 한번 와서 해봐라 그러겠죠? 네, 한번 와서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이 기초의원 선거 2명 이상을 뽑는 선거구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한 명만 1등만 뽑는 이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선거제도를 우리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이 중대선거구 제도나 아니면 전면 비례대표제 또는 석패율제 도입 같은 제도들을 좀 겸한다면 이렇게 무투표 당선을 사전에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자,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교육감 선거 한번 보지요. 대구, 경북 둘 다 진보 진영
후보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아마 관심 있는 유권자분들께서는 보셨을 텐데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보면 예비후보 등록이 한 명도 없는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바로 대구교육감 선거입니다. 네. 현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것 외에는 출마 예정자가 없어서 5월 13일까지 본후보 등록 기간에도 아무도 등록하지 않는다면 무투표 당선이 확정이 되고요. 네. 그나마 경북교육감은 현 임종식 경북교육감뿐만 아니라 예비후보가 2분 등록해 있습니다. 네. 임준희 전 대구시 부교육감과 마숙자 전 김천교육 지원청장 요 2분이 등록을 해서 3파전으로 치러지게 네. 됩니다. 다만 역대 교육감 선거는 보면 이 보수교육감, 진보교육감 형태로 치러지게 됐는데 소위 진보교육감 성향을 띠고 있는 후보는 대구와 경북 한 곳도 후보가 없는 네. 상황입니다. 네, 이것 역시 후보가 한 명도 없는 정도의 다양성이라면 진보가 좋다, 보수가 좋다는 어떤 이념적인 지향을 떠나서 그거 자체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구나 우리가 이제 이 교육감 선거를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교육감이 집행하는 재정의 규모부터 해서 엄청나다는 거죠. 집행하는 일들이나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그런데 이건 역시 똑같은 현상을 보이는 게 2018년에는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아주 치열했지 않습니까? 네. 단일화를 뭐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진보 진영에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더 분위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열했다. 정말 접전이었다고 할 정도로 선거가 됐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일단 대통령 선거 결과가 교육감 선거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교육감 선거가 정당 소속 없이 무소속인 상태로 치르다 보니까 네. 이 선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교육감 후보 개인이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작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교육감 선거의 출마 자격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네. 교육 경력을 3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직전에 1년 동안은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네. 선거 비용도 10억 넘게 드는 상황이고 이걸 혼자서 특히 교사의 경우에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퇴직을 해야 됩니다. 네. 다시 교사로 돌아갈 수 없고 네. 교수들은 우리 선생님께서는 교육감 선거 출마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지만 우리 초중고 교사들은 그것이 또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이 도전자가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서글픈 이야기를 드리면 2007년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역대 교육감 직선제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오게 된다면 처음입니까? 역사상 최초가 됩니다. 네.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관철하고 싶은 어떤 공약이라든지 해달라고 하는 내용, 하겠다고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 현안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유권자들 관심사, 현안이나 쟁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서 지역 관련한 공약과 정책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구 경북 공이 포함되는 것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조속 추진이 포함됐고 또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2대구령 건립이 윤석열 새 정부의 지역 공약으로 또 포함이 됐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내세운 공약들을 제대로 또 우리 지자체에 알맞게끔 추진을 하려면 우리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치단체장도 중요하지만 저는 유권자분들에게 지방의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떠올려보면 같은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감시와 견제를 했던 지방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할 당시에도 이 경북도의회 내에서
같은 국민의힘 소속의 지방 의원들도 제동을 걸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대구 같은 경우에도 제2대구 의료원 건립을 권영진 시장이 결정하지 않았을 때 이것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이 대구 시의원들 중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감시와 견제를 하는 지방 의원을 뽑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정당과 성향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할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냐 없냐가 우리 유권자들의 삶에는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좀 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 세대가 보는 우리 지역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희 사실 우리 청년 세대가 받아들이기에 뭐 공항, 통합신공항 아니면 시청 이전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에게 와닿는 이슈는 아닙니다. 그런데 청년 세대가 쓸 건데요. 노년 세대가 쓸 게 그 아니라. 맞는 말씀이지만 네. 사실 청년 유권자들이 바라보기에 네.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직 먼 얘기고 사실 통합신공항이나 시청 이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될 어떻게 보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들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아직 사실 답을 확실히 못 들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과연 저희가 현안으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필요한 얘기지만 어떻게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을 것이냐 네. 그 얘기에 대한 답을 던지는 후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요새 뭐 수도권, 뭐 서울공화국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옛날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대학교부터 무조건 서울로 진학하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수치로 보여지는 게 그 인서울대학교라고 저희가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인서울중하위권대학교의 입결, 그러니까 입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그래도 제일 알아주는 대학교라고 볼 수 있는 경북대학교 입결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에서부터 저는 이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들한테 뭐 울산, 뭐 현대중공업 있잖아, 뭐 포항, 포스코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대답이 되는데 막상 대구에 뭐 있지? 하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서울이나 이런 부분 공기업들이 몰려 있거나 아니면 뭐 공공기관들이 몰려 있거나 이런 부분들마다 각자 지역마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구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어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없어서 청년층에게 호소가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는 지금 노력 자체가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네. 청년들이 머물 수 있을 만한 메리트를 주는 것도 없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착 지원 정책도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대구라는 도시가 굉장히 벽이 높은 도시입니다. 사실 저 자체도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 넘어온 청년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대구를 넘어왔을 때 느꼈던 거는 대구가 정착하기 조금 힘든 도시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을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정착 지원책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네. 요새 나오는 정착 지원책을 보면 단순히 주소를 이전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학기마다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들로만 나타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뭐 쟁점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대구가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제일 크게 쟁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더 나은 교육의 환경을 위해서 지역 내 대학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향도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 창업과 관련된 청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도 조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우리 지역의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현상, 우리 지역만 아니죠. 뭐 대한민국 전역이 이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지만 특히 우리 지역과 광주 전남 지역이 이 특정 정당에 대한 이 지지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지역인데 이런 상황에서 특정 정당만 남아있게 되는 지방선거의 문제점 어떤 건지 한번 짚어보고 이 문제점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관전할 포인트 그다음에 유권자로서 어떤 것에 더 주목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차원에서 특정 정당만 남아있는 지방선거의 문제점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짚어보죠. 우리 지역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할 것 없이 이 국회의원 후보들까지도 대부분의 모든 선거가 본선보다는 예선이 훨씬 더 치열하고 본선에서 경쟁보다는 당의 공천을 누가 받느냐가 사실은 당선을 좌우하는 이런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도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는 참 지향성이 뭐냐, 어떤 방향으로 대구를 바꿀 것이냐가 아니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우울한 얘기인데요. 홍심, 윤심, 박심,
특정인의 마음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뽑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글픈 일인데 네. 어쨌든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홍준표 의원이 경남도지사를 지내고 나서 대구에 와서 국회의원을 했을 때도 사실 지역 내에서는 대구를 이용하려고 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 이야기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같이 경선을 치렀던 유영하 변호사, 김재원 전 최고위원 역시 네. 대구에서 정치를 한 경력이 이전에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유권자분들께서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살펴보면 그나마 그래도 여당 내 야당을 뽑겠다. 홍준표 의원으로 이 경선에서 선택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는 그래도 각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가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보면 지역을 갈고 닦은 정치인들이 많이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타지에서 활동하던 정치인들이 대구시장 경선에 대거 참여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국민의힘 내에서 지역 내에서 활동하던 정치인들의 경쟁력이 그만큼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대구시장 예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사실 새 후보의 방향 자체가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유리한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워낙 대구시장 선거가 이번에 경쟁률이 8대1이었죠. 마지막에 한 분이 사퇴해서 7대1이 됐는데 워낙 다자구도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이슈를 던지는 것과 정책을 던지는 것보다도 콘크리트 지지층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의 영향이 훨씬 세다고 보는데요. 홍 후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옛날에 대선 후보를 지냈던 사람이고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도 2위로 아쉽게 떨어졌던 분이기 때문에 홍준표 자체의 고정 지지층이 있고 유영하 변호사야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이제 친박 지지층들이 몰려오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의 윤심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대구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저도 이제 경선을 하러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에는 사실 조금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기권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이번 선거 자체가 저는 정책, 그다음에 비전, 담론 하나 없는 산무 선거였다고 보고 그리고 홍 후보가 대선 동안 했던 말을 빌려서 비호감 대구시장 선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마지막까지도 단일화를 한 해 만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홍 한 명을 막는 데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나왔던 정책들이나 담론, 비전 이런 건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해야 그리고 어떤 계산을 해야 어떤 전략을 해야지 홍준표를 막을 수 있냐에 집중이 돼 있었고 홍 후보 역시도 따라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 막을 수 있나에만 집중이 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다 공이 말씀하시는데 더 보탤 건 없고요. 어떤 말을 해도 어떻게 해도 대구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이라면 거기 안에서 지명도가 있다면 해볼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자괴감을 느끼지만 후보도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보 중에 한 분은 저는 대구의 동구가 어딘지 북구가 어딘지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후보를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많은 그 말을 들은 후보 대구 시민들이 느끼는 자괴감, 수모에 가까운 말입니다. 우리 지자체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구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열심히 알아가겠다는 말을 용인하면서 후보를 선출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게 어떤 과정인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국민의힘을 싫어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견제나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쇠퇴하거나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더 잘 되기 위해서라도 경쟁하는 정당이 훨씬 더 경쟁력을 확보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국민의힘이 독주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마 우리 유권자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될 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단체장도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 부산시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다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 표심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치인들은 더더욱 그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일례로 또 한 가지 사례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할 때는 잘 되지 않던 것이 부산, 울산, 경남이 메가시티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보다 늦었지만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네. 이 유권자들께서도 이 부분을 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원래 심판하지 않는 유권자는 정치인들이 보고 웃어는 주는데 무서워하진 않죠. 그렇습니다. 네, 방긋방긋 웃으면서 친한 척은 하지만 절대 무서워하지 않는데 웃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네. 뭐 이 와중에 대구 시민단체가 지방선거 앞두고 이 사람들은 조금 깊이 해야 되겠다. 조금 공천 배제하고 후보로도 부적격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 선정된 것 자체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거나 기준 자체가 정확하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나은 후보를 뽑자는 차원에서 시도한 것이긴 한데요. 이 기준이 뭔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강소장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뭐 이제 지난번에 이제 대구 시민단체 10개가 연합해가지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출직 중에서 후보 부적격자를 공개한다. 그걸 통해서 이제 정당에 조금 확실한 공천을 요구하는 자리였는데요. 후보 부적격자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장 2명과 광역의원 8명, 그다음에 기초의원 66명으로 총 76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의정 활동이 미흡한지, 네. 그다음에 성비 의혹이 있었는지, 네. 그다음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지, 그다음 음주운전, 갑질, 막말 등 자질 논란이 있었는지가 네. 기준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엄중한 후보자 검증을 촉구를 한 거죠. 공당에 촉구를 하면서 현역 외에 누락된 예비 후보자가 있는지 더 살펴보고 단체장과 각 정당 지방선거 공약도 검증한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네. 이 선정된 결과의 대상이 됐던 분들 중에 뒷말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 선정한 시민단체 관계자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한 50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약 20분, 그리고 무소속까지 있었는데 항의하신 분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항의한 이유가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특히 의정활동 미흡으로 부적격자 선정자 가운데 상당수가 아니 내가 구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은 안 했지만 내가 의정활동 진짜 열심히 했다. 구청장과 협의도 많이 하고 물밑에서 일을 열심히 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기준으로 선정하면 너무 억울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제가 이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의원들이 활동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이 기준을 정한 이유는 현장에 의원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시민 입장에서는 공개가 되는 네. 그러니까 자유 발언이나 구정 질문은 회의록이 다 공개가 되고 홈페이지에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공개되는 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방 의원들이 알리지 않는다면 결국 시민들은 이걸 보고 아는데 기록에 남는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지방 의원들의 또 역할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시민단체에서 5월 19일에 2차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때는 이미 본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 가운데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준도 발표하는 걸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할 만한 내용이 특별히 우리가 이 정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만들어 온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선거제도가 문제로 계속 지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승자 독식 구도도 좀 깨고 선거제도를 좀 바꾸자 이런 목소리가 높아서 조금 바뀌나 했는데
역시나 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에는 시범 도입한다고 하면서 약간의 선거법 개정안이 이 시범 도입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것마저도 거의 눈 가리고 아웅에 가깝다고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강 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에 계속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그러니까 조금 더 뽑는 인원을 늘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군소정당에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그 제도를 만들자라는 목소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보고 저 역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부분이 지역주의 타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 대구나 경북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민주당 출마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복수의 후보를 선출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출마자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만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1등 한 명만 뽑는 선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보니까 누구도 출사표를 던지지 않는 상황이 네.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할 때 어쨌거나 기초의원, 광역의원이야말로 정말 우리 생활에 체감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선거구제를 어떻게 보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서 조금 더 많이 뽑는다면 실제로 광주, 전남, 전북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출신 후보자들이 대량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민주당 또는 정의당 아니면 뭐 녹색당이나 이런 군소정당 후보들이 많이 출마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국회에서 좌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밥그릇 지키기라고밖에 네. 못 본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청 기자님. 지금 이 기초의원 이 선거구제가 시범 도입 차원으로 끝나고 이번에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 우리가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이 공약은 없고 제 식구 챙기기, 공천 잡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선거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근본적인 이 선거구제와 제 식구 챙기기 그다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공천 싸움, 개파 싸움 누가 한 당 안에서도 말이죠. 개파 싸움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밝힌 것이 기초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이게 여론조사를 하기도 그렇고 결국 이 당협위원장에게 이 추천권을 줍니다. 그러면 이 기초의원들은 이 국회의원의 사실상 선거운동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공천을 주게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한 해법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이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참여를 늘리자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번에 대구시 의회에서도 선거구 획정위가 이 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안을 냈는데 네. 17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4인 선거구를 네. 2인 2인으로 쪼개는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제도적으로 보면 이 시의원들은 대구 시의원들은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니 국회가 결정을 너무 늦게 해줘서 우리가 지금 선거구를 바꾸게 되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출마 예정자들이 너무 혼란스럽다. 실제 출마 예정자들이 혼란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걸 조정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도 마찬가지지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역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게 전적으로 권한을 좀 맡기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런 쪼개기 현상은 다 같이 일어났거든요. 네. 이번 선거를 치르고 나서는 진짜 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기구를 반드시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 성격을 가지고 지방의 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들, 전국 단위 국회의원들,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모든 지역의 현안을 다 개입하고 챙길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의회를 뽑는 선거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를 이제 좀 더
하자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결국 유권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 역할을 하도록 저는 촉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유권자분들께서도 자주 하는 불만이 아니 이렇게 투표용지가 이렇게 많으면 내가 어떻게 누굴 뽑을지 다 아냐. 맞는 말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를 동시에 하게 되면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일본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를 따로 하고요. 네. 지자체 선거를 동시에 전국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다. 네. 지자체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최소한 우리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듯이 자치단체장을 뽑고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지방의원을 뽑는다면 같은 정당이라도 단체장이 그동안 뭘 했는지 잘못한 게 무엇인지 지적해야지만 유권자들이 뽑아줍니다. 네. 예, 저는 이런 부분을 유권자분들께서도 강하게 불만을 더 토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가 이 내용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더 이 문제에는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만 오늘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론 중에 못다 하신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 못다 하신 거 있으면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강 소장. 예. 먼저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집어드는 투표용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공보물 하나 꼼꼼히 읽으시면서 후보자들 면면을 살펴보고 꼭 투표장에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 기자님. 네. 우리 동네에는 버스가 왜 이렇게 적은지, 우리 동네의 쓰레기 봉투는 왜 이렇게 좀 불편한지, 그리고 학교에 가야 되는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일정이 왜 이렇게 자꾸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이 이번에 지방선거입니다. 교육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중앙정치보다도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투표하기 전날이라도 이 공보물, 앞서 여러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이 기사들을 한 번이라도 살펴보고 이 유권자분들께서 투표장에 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월 1일 지방선거 쟁점과 전망에 대해서 천용길 뉴스민 기자, 강사빈 청년나우 정책연구소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와 새 내각 후보들의 청문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던 민주당 의원은 탈당하여 무소속이라고 우기고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합의는 며칠 사이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며 서로에게 삿대질하고 고성이 난무한 아수라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나 국민을 앞세우면서 말입니다. 한자 믿을 신자는 사람인과 말씀원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공자께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나라 지키는 군사보다 가장 중요한 정치의 근간이라고 말했던 것이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야가 바뀌면 이전 처지에서 주장하던 내용을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게 바꾸고도 민망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들의 말이 말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믿음도 나라도 설당이 없습니다. 제자 자로가 요즘 위정자들은 어떠한지 물었더니 공자께서 말도 마라, 요즘 같은 정치 몰입애들에게 어찌 지사의 도를 기대하겠느냐고 하셨다지요. 요즘 많은 국민들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시사 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